안녕하세요. 종로의 이야기꾼 정기수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박광일입니다. 종로구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이죠. 종로의 이야기꾼 정기수 프로그램은 과거에 조선시대 종로의 이야기꾼이었던 정기수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매년 6회 그리고 한 번에 40명 정도의 답사객들과 함께 답사를 하면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편 정도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 편, 오늘은 한글문화연대 대표이신 정재환 선생님과 함께 종로와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종로와 한글이라는 오늘의 주제, 사실은 이제 종로라는 것과 한글을 연결해서 우리가 몇 장소를 살펴볼 텐데 네. 어떤 장소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까요? 일단 그 종로가 없었으면은 한글이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글은 세종이 창제를 하신 거고, 네. 이 한국어와 이 한글의 위상, 과거와는 정말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는 거의 제1 외국어 대접을 받는 것이 네. 한글인 나라도 있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에서 네. 그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꿈에서도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한국어, 이 한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국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 종로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조선어학회 표지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선어학회가 어떤 단체인지 한글과 종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네. 그 일제 때 이제 일제가 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말과 글까지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바로 이제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또 보급하고 또 이제 근대화시키고 이런 일을 한 단체가 바로 이 조선어학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특히 이제 우리 그 독립운동사에서 정말 그 중요한 일을 한 단체죠. 지금 여기 표지석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조선어학회 건물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표지석은 여기서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 이제 조선어학회가 있던 그 장소는 요 골목 안쪽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골목 조금 들어가서 네네 골목 끄트머리에 대한 얘기를 좀. 여기가 이제 지금은 요 뒤쪽에 여기 단층집인데 네. 원래 그 1935년에 정세곤 선생이 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2층 양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층은 이제 조선어학회 그때 이제 대표셨던 그 이국로 선생이 식구들하고 같이 사셨고요. 1층은 이국로 선생님의 식구들하고 같이 사는 건가? 네. 그러니까 이국로 선생이 집 한 칸이 없이 사셨기 때문에 정세곤 선생이 여기 사십시오.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 사시고 2층에서는 사전을 그럼 만드십시오. 마음껏. 이제 자기 집을 갖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마음껏 사전을 만들고 이 표준어를 사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1940년에는 이제 외리어 표기법까지 이제 다 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일들을 다 여기서 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시고 조선어학회 관련된 장소가 여기서 또 가까운 곳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저 아래 선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선학원이요? 선학원. 네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네, 종로의 이야기꾼 전기수 두 번째 장소로 왔습니다. 정재환 선생님과 함께 온 곳은 바로 선학원입니다. 네. 선학원 하면은 지금 저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네. 불교와 관련이 있는 곳인데, 그렇죠. 저희는 지금 한글, 특히 이제 조선어학회와 관련해서 여기를 왔거든요. 예. 그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교의 어떤 그 뭐 성지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제가 또 이 조선 불교를 일본 불교 그 밑으로 네. 이렇게 포섭하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조선 불교
이것의 어떤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네. 만든 단체가 바로 이 선학원. 네. 예. 근데 이제 여기를 제가 이제 굳이 와서 이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이 한글이 또 되살아난 곳입니다. 되살아났다. 예. 해방이 됐을 때 1945년 이제 8월 15일인데 그때 이제 이 조선어학회 분들은 이국노 선생, 또 최연배 선생, 이희승 선생, 그리고 정인수 선생 네. 이분들이 그 함흥 형무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거고 또 네네. 일부는 형을 살고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쨌든 해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함흥 형무소에 계시던 분들이 음. 8월 17일에 이제 이 추록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바로 추록이 된 거 아니라 한 이틀 정도 있다가 네네. 추록을 한 셈이네요. 예. 그래서 옥에서 나오셔가지고 뭐 하루 종일 거의 달려가지고 밤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함흥 형무소를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냐 하면 한 분은 그 들것에 실려 나오셨고 나머지 분들 네. 네.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부축을 받았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몸이 다리 이런 데가 드러나 있는데 상처 투성이고 그래서 흡사 미라와 같았다. 미라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단 하루도 안 쉬시고 다 모이신 거예요, 그 다음날. 그리고 이제 우리 할 일 이런 거 의논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당연히 뭐 학회를 재건해야죠. 학회를 재건해야 또 이제 그런 일들을 또 체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 해방의 어떤 감격이나 기쁨도 있고 나라를 찾았다는.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말글이 되살아난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이 한글이 되살아나는 곳이다. 예. 이런 어떤 그 이 벅찬 이런 그 어떤 그 희열과 흥분도 있었겠지만은 뭔가 그 초인적인 힘을 이제 새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뭔가 초인적인 힘이 솟아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냥 불교의 어떤 한 중요한 장소로서 생각했던 선학원 네, 또 한편으로 그때 1942년부터 45년까지 있었던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네, 생각을 했지만 이곳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 그분들의 지금 말씀하셨던 초인적인 어떤 의지 네, 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한글 학회 또는 그것을 연구했던 학회원들에 대한 네, 숨은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종로에서는 이제 한글과 관련된 장소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다음 장소는 어디가 되나요? 여기 일단 저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네네네. 그 광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도착한 장소는 바로 광화문 광장입니다. 이 동네는 제가 보기에는 세종의 동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세종문화회관, 세종로,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네, 저희가 세종대왕님 뵈러 온 건 맞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고 그렇죠. 한데도 널리 알려지기로는 집현전 학사와 같이 만들었다. 네네, 또 스님이 참여했다라는 네.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그 저희가 어렸을 때 한글은 훈민정음은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창제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세종은 임금이시고 이쪽이 학사들이니까 그렇죠. 요 집현전에 계신 분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뭐 직접 하셨겠느냐? 예, 힘들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훈민정음에 관한 기록은 이제 세종실록에 처음 나오는데요. 네.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세종이 뭐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지금 훈민정음을 만들고 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1443년 12월 30일자 기사에 이달에 세종이 친히 이 새로운 문자를 만드셨다. 그렇죠. 이게 훈민정음이다. 그러니까 집현전 학사들은 무엇을 했느냐? 바로 훈민정음이라는 문자의 어떤 완벽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언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사실은 이제 과거의 역사라 분명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놓고 볼 때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상황으로 볼 때 네. 결국은 세종대왕이 거의 혼자 작업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작업하고 나서 책을 만든다거나 언해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이제 집현장학사들이 참여했다.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저 동상에 들고 있는 저 책이 네. 이제 훈민정음, 예. 이제 보통 해례본이라고 하는 예. 책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은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지만 가장 큰 업적은 역시 훈민정음이죠. 한글을 만든 예. 창제한 거. 예. 그리고 이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훈민정음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네. 여전히 한자 문화권의 일부, 음, 예, 이 종속돼 있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거다. 막 그 한류라든지 뭐 K-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퍼져 나갔지만 네, 결국은 만약에 한자가 있는 한 예,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거는 큰 범위 안에서 보면 한자 문화권의 한 나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예. 한글 덕분에 네, 그런 것들에서 탈피할 수 있는 예. 여러 가지 바탕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한글 공부를 하다가 예, 처음 배우는 게 네네, 가나다라를 배우지만 네, 그 전에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세종이 지으셨나요? 글자 이거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예, 예, 예. 왜냐하면은 1527년에 그 이제 최세진이라는 분이 네네. 그 훈몽자회라는 책을 이제 쓰셨거든요. 근데 네. 이 책은 뭐냐면 그 한자 학습서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자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인데 음, 여기에 바로 이제 이 한글 자모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제 기역, 니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최세진이란 분이 글자 이름을 지었느냐?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겠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추측할 때는 이 최세진이란 분이 글자 이름을 지었다면 아, 내가 이제 장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기록상에 드러나는 것은 훈몽자회가 처음이긴 하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세진이라는 분이 썼던 훈몽자회의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의 자모 이름이 네네. 등장을 했다. 그런 거죠. 네. 예. 자 이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 광화문 광장,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 있었는 다음 장소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네, 다음 장소는 가깝습니다. 길만 건너면 됩니다. 길만 건너면 되나요? 예, 예. 네, 그러면은 또 옮겨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번에 살펴볼 장소는 한말글 수호탑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네. 뭔가 좀 긴장감이 있고 네. 조금 뭔가 거기에 비장한 어떤 역사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그 한글의 역사, 음, 또 한글의 순환사라 그럴까요? 예. 뭐 이제 그런 것을 다시금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목이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투쟁기. 네. 그러니까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 그 탑의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사전을 만드시던 일들, 그리고 이제 일제 검거가 되고 이제 옥살이를 하시는 일들, 뭐 이런 게 이제 적혀 있고요. 그래서 우리말글이라는 게 그냥 뭐 저절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의 어떤 그 삶, 이런 것이 녹아 있는 거다.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 여기는 이제 이인 선생께서 이제 쓰신 글이네요. 예, 그래서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모진 고문. 예, 그래서 이제 이윤재 선생, 한진 선생이 옥사한 것은 모진 고문탄만은 아니었다. 썩은 콩 깻묵 한 조각과 소금에 절인 해초 한 점으로 된 옥중 식사는 그대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참 옥살이 한다는 게 얼마나 그 힘든 일이었는지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아까 이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함흥까지 가서 고초를 겪으시고 선학원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끌려가기 직전까지 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사전을 만드는 작업이었거든요. 네. 그 사전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그러니까 사전 만드는 일은 이제 처음 이제 그걸 시작하신 분은 주시경 선생이죠. 네. 예. 주시경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네. 예, 39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사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국로 선생이 이제 독일에서 귀국을 하면서 사전 편찬회라는 걸 만드는 거죠. 조선어 사전 편찬회. 그게 1929년입니다. 네. 그래서 1929년부터 1942년까지 이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네. 일제 탄압을 받고 이제 끊긴 거. 끊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다시 이제 그 사전 만드는 일을 재개해서 1957년에 네. 이 큰 사전 6권이 완간이 됩니다. 1957년. 네. 그래도 28년 걸렸어요. 사전 6권 만드는데. 네. 이건 말 그대로 대장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로 예. 처음 사전이 만들어진 거니 네. 그렇게 치면 거의 500년 가까운 대장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종로와 한글에 대한 이야기 이제 진행이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이를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서 오늘의 마지막 내용 살펴보고 또 오늘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로와 한글이라는 주제로 지금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마지막 장소 이름이 있죠. 네. 이 마당의 이름이 뭔가요? 이거 이제 주시경 마당입니다. 주시경 마당. 주시경 선생님이 여기에 주시경 선생님이 아니죠. 예. 이분은 이제 그 뭐 잘 아시지만 이제 호머 헐버트. 헐버트 박사.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민필지라고 네. 요 책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그 한글로 쓴 그 최초의 교과서죠. 예. 근데 이것을 쓰신 분이 바로 이 헐버트 박사님. 그게 참 놀랍죠. 그렇다면 이 헐버트 박사하고 주시경 선생님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죠? 여기 옆에 기둥에 보면요.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1886년에 오셨잖아요. 네. 유경공원의 이제 교사로. 네. 그런데 93년에 여기 배제학당 산문출판사의 책임자가 네. 됐을 때 배제학당 학생인 주시경이 실습생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인연이 되는 거고 서재필과 주시경을 도와 독립신문 창간과 발행에 이바지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의 근대화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다. 어쩌면은 주시경 선생님도 이 헐버트 박사를 통해서 많은 어떤 영감을 얻어서 예. 한글에 대한 연구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조금 더 넓은 방향을 찾아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시경 선생이 젊어서 공부하실 때 뭐랄까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바로 서재필 박사 그리고 또 이 헐버트 박사이지 않았을까. 예. 그런데 주시경 선생님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분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글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네. 바로 이제 주시경 선생이 지었다고 이제 학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 1908년에 국어연구학회를 만드세요. 네. 제자들하고 같이. 그런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1910년에. 그래서 이것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 국어연구학회라고 하면 나라가 일본으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일본어를 연구하는 학회가 돼요. 진짜 속상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국어연구학회인데 일본어가 그렇죠. 왜냐하면 되는군요. 그 일제의 일부분이 됐으니까 그 일본이란 나라의 국어는 일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말글, 모듬 이렇게 바꿉니다. 네. 이 학회의 이름을. 네네.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에 한글모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한글모로 이름을 바꾼 때가 1913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글이라는 이름은 국문을 국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든 이름이죠.
차선책이었지만 결국 그게 역사의 어떤 중요한 용어로 남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한글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연구자도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한글의 장명자 이름을 지으신 분은 주시경 선생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독립운동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1910년 6월에 네. 그 보증친목해보에 글을 쓰시는데 그 글에서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고 말이 올라야 나라가 오른다.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뭐 예감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네. 확실하게 이제 그 미래를 이제 내다보고 계셨던 거죠. 이게 지금 나라는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을 잡고 있고 이거 말을 올리면 우리가 다시 그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런 어떤 메시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네. 예. 그것을 이제 준 거고 그 제자들께서 바로 이제 그 일을 했다. 그거를 꼭 잡고 있었네요. 예. 일제강점기에 그 일을 했다. 우리 글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걸 잡고 있어야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쭉 뭐 조선학계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그 언어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1443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1942년 또 그 이후의 역사까지 한글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길이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언제 좀 시간을 내셔서 한글 가온길을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네. 정말 우리말 글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뭐 낱낱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종로의 이야기꾼 정기수 프로그램 잘 보셨습니까? 정재환 선생님과 함께 한글의 고향 종로구에서 한글과 종로라는 주제로 여러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것으로써 종로의 이야기꾼 정기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